네, 잘들 지냈습니까? 세 번째 녹화하는 중입니다. 잘 돼야 할 텐데, 모르겠어요. 꼭 중간쯤 진행되다가, 예, 다운되고 하는데, 손을 잠깐 보긴 했는데 어떨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자, 오늘은 바진의 소설집, 아버지가 새 구두를 사오실 때, 아버지가 새 구두를 사오실 때, 에서 나의 눈물이란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석부터 불러보죠. 김효정, 김예원, 박재훈, 신효진, 이은정, 은정씨 유튜브 댓글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하세요. 기다리다가 애가 터집니다. 이태경, 김지민, 김하은, 김보겸, 김보겸 이 학생이 어디 간 모양이죠? 전재정, 연정석, 전재정과 연정석도 댓글 잘 달기 바랍니다. 출석을 대신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신혜원, 박기범, 황지혜, 신은혜, 윤정원, 윤재영, 노종환, 신나임, 이성은, 김건우, 호한원, 네. 박성환, 노민거, 주호영, 권영현, 김보겸, 오토말 있고, 이 6학생은 수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도 달지 않고 에세이도 제출하지 않고 해서는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혹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집중 에세이를 쓰기로 한 사람이 김효정, 김지민, 황지혜, 노종환 네 학생입니다. 이 네 학생 중에 황지혜와 노종환만 제출했어요. 나머지 두 학생도 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그러니까 집중 에세이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집중 에세이에 대해서 각각 그 글을 읽고 코멘트를 달기로 했습니다. 가상대학의 댓글 형식으로 코멘트를 달기 바랍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가, 이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과정을 훈련하기 위해서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당 교수 하나가 아니라 내 동료 여러 사람들이 내 글을 볼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의식하면서 쓰는 게 어떤 이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오는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글쓰기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찬찬히 음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진의 나의 눈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자, 볼까요? 빠진 이 책 이 날개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이 본명은 리야오탕입니다. 리야오탕이라는 본명인데 이 빠진은 필명이에요. 필명. 우리 루신도
필명이었죠. 저우슈어런이 이름이었고 루신이 필명이었습니다. 루신 나온 김에 잠깐 언급하고 가자면 중국을 대표하는 근대 작가 4명이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가 뭐래도 우리가 배웠던 루신이고요. 루신. 알겠죠? 두 번째가 라오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오서 우리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학기 안 하면 다음 2학년 때 할 겁니다. 라오서. 세 번째가 오늘 하는 빠진. 그리고 네 번째가 중국 그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마오둔. 이 4사람입니다. 여성 작가로 딩링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4명을 꼽습니다. 여기 특히 루신, 라오서, 빠진, 마오둔. 중국의 작가들의 작품을 고를 때는 이 루신 문학상이나 이 마오둔 문학상 또는 라오서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이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루신, 라오서, 마오둔과 함께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 바진. 바진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진은 1904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살았죠. 이 사람인데 대단히 젠틀하게 생겼죠. 마음도 상당히 고왔던 것 같습니다. 마음도 고운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수염 많은 남성은 바쿠닌입니다. 바쿠닌 누구라고요? 바쿠닌 누군지 찾아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바쿠닌. 밑에 있는 사람은 크로포트킨입니다. 크로포트킨. 둘 다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사상가인데 바쿠닌은 여러분들 각자 구글링해서 자세하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에 이 크로포트킨 내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바진이란 필명은 바쿠닌의 바와 이 크로포트킨한테 킨, 그로버트 진에서 왔대요. 이 크로포트킨에서 킨, 이 킴에서 왔습니다. 바금. 그러니까 바진이라는 사람은 바쿠닌과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자신의 그 사상적 자원 또는 자양분으로 삼았던 셈이죠. 특히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스트로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다고요? 러시아의 아나키스트로 유명합니다. 아나키스트. 이 아나키스트 하면은 되게 무정부주의로 번역돼서 부정적인 그 어감이랄까? 이 무정부주의로 번역되죠? 왜 이러나?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오는데 깊이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나키즘의 기본적인 강령은 나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권력에 저항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억압적 권력을 용인하지 않고 그 권력과 저항하는 게 아나키즘이에요. 아나키즘. 그 아나키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나키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 기억해둬야 할 건 이 아나키즘은 뭐 다른 사상이나 이념도 그렇긴 하지만은 이 아나키즘은 스펙트럼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아나키즘의 어원이 무엇인지, 이게 그 어디에서 온 단어인지 이런 걸 쭉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죠? 영어로 쓰면은 ANA 아나 HISM 입니다. 맞죠? 아나키즘. 그러면 아나르코, 안아르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지배, 권력을 부정한다는 그
그리스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키즘은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루시넘에서 배웠던가요? 이 노르웨이의 극작가 헬리크 입센이 있었죠. 이 입센과 같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또는 버너드 쇼도 그렇고요. 이런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부터 시작해서 이 테러와 이 해방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아나키스트까지 상당히 스펙트럼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나키즘은 다양한 그 흐름 또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즘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동 방식은 다르지만, 근데 그 바로 이 아나키즘의 맨 앞에 놓여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구예요? 이 쉘리라는 그 시인이 있죠, 영국에. 이 쉘리라는 그 시인과 그 시인의 아내, 그리고 그 집안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이 아나키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리 쉘리가 이 피비 쉘리의 아내죠. 이 메리 쉘리가 누군가? 프랑켄슈타인 쓴 사람이죠. 그 쭉 이어집니다. 영국의 아나키즘, 북유럽의 아나키즘, 독일, 프랑스 다 다릅니다. 이게 일본으로 건너왔을 때 또 달라지고요. 근데 이 여러 흐름들이 있지만은 다 생략하고 여기서 강조할 사람은 크로프트킨입니다. 크로프트킨은 19세기 중반에, 예, 보세요. 크로프트킨은 이른바 상호부조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상호부조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상호부조론이란 말이 뭐냐면은 서로 돕는다는 이론이에요. 이 상호부조론이란 말을 이해하려면은 화살표 멋있지? 상호부조론을 이해하려면은 찰스 다윈을 또 봐야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1학년 수업에서 언급했나요? 이 진화론이 1859년에 간행됐죠. 이 세계 사상사의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그 지성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들 탑5 중에 진화론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선언이죠. 이게 1848년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물론 서양의 얘기죠. 이 진화론이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생물학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스펜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라고요? 스펜서. 이 스펜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회 진화론으로 이 변화를 해요. 사회 진화론으로.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이나 뭐 우승열패, 생존 경쟁, 이런 진화론의 용어들이 대거 이 사회 진화론 또 사회 발전론으로 이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논리, 그리고 이 백인종 우월론 등등이 다 이 진화론과 결합을 합니다. 결합해서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의로까지 이어지죠. 이 다윈의 진화론이든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든, 근데 이건 이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과 이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인 이론들은 대부분 다윈의 진화론을 오해하고 있죠. 다윈의 진화론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다윈의 진화론을 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맥주 5000cc 사지, 있으면 진화론과 함께 생맥주 마시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진화론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죠. 이 비글호 탐험도 재밌지만은, 종의 기원, 진화론이라고 썼다 그지? 진화론이 아니고 종의 기원이지. 종의 기원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잠깐만. 예, 종의 기원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종의 기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진화론의 어떤 그 출발을 알린 전작이죠. 이 사상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종의 기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요즘에 최근에 두 권이 새롭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주 이 번역이 뭐랄까요, 깨끗합니다. 그 이전 번역은 오래돼서 여러분들 읽기는 좀 낯설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번역이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소명출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이 있습니다. 잠깐만. 음. 눈에 띄는 책 몇 권만 소개해 줄게요. 예. 이 책이 새로 나온 종의 기원입니다. 종의 기원 토파가 북이인데 신현철 선생이 번역했는데 예, 각 줄을 아주 상세하게 잘 달아서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종의 기원을 읽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의 뭐 논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관여 또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의 기원이 촉발한 이 이른바 진화론, 그리고 경쟁의 논리, 경쟁만 얘기한 건 아닌데 경쟁의 논리가 사회 이론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고 했죠. 거기에 이 대항하는 의미로 나온 게 바로 상호부조론이에요. 관련성 속에서. 그러니까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문명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었는데 크로프트키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서로 돕고 상호 협력할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라고 주장해요. 그 책이 바로 상호부조론, 요즘에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 보고 나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보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인간이나 동물이 서로 경쟁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서로 돕고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가는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과 인간을 보는 방식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의 원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고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동물계든 인간계든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이 삶과 역사를 유지해온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여기에 가치관, 어떤 삶에 대한 철학 같은 게 놓여 있겠지. 그렇죠? 크로프트키는 상호 부조론,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이 논의의 이론에 입각해서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펼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게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요. 그런데 이 크로프트킨의 상호 부조론을 비롯한 이 청년들에게 고함, 그리고 아나키즘, 이런 책들이 동아시아 사상계를 강타합니다. 동아시아 사상계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해도
아니에요. 이 아나키즘 사회주의하고 함께 얘기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의 근대 사상을 얘기할 때 가장 우뚝한 봉우리가 누구냐면은 고토쿠 슈슈이예요. 고토쿠, 이런 사람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 고토쿠 슈슈이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나중에 시를 한 편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이시카와 다쿠보쿠 시를 읽을 때가 있을 텐데, 고토쿠 슈슈이는 아나키스트이면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천황을, 1910년이죠. 일본의 천황입니다. 천황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로, 또는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처형당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사상계가 폐색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를 해요. 시대 폐색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도쿠 슈슈이와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 짤막하게 소개하면은, 1909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그 다음에 2월에 이 나렌의 류순 감옥에서 처형당하죠.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바로 고도쿠 슈슈이예요. 잘 안 믿기지?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습니다. 미국에 직접 가서 안중근의 거사를 알리는 이 엽서를 직접 만들어서 보낸 사람이 바로 고도쿠 슈슈이예요. 이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어떤 연대를 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런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시아의 새로운 뭐랄까, 길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이 나는 사회주의자다라는 그 책인데, 고도쿠 슈슈이의 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책의 일부 보면은 저 뒤에 465페이지에 보이나? 직접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회 닿으면은 내가 이 스캔을 해서 캡처를 해서 보여줄게요. 여기 보여요? 그림? 요 그림이 뭐냐면은 안중근 초상 그림 엽서에 시를 더하다. 이래서 고도쿠 슈슈이가 1909년 10월에 일어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의결을 기려서 일본에서 만든 그림 엽서가 발매 금지 처분을 받자 미국에서 다시 만든 것이다. 일본에서 안중근의 이 거사를 기념해서 기념 엽서를 만들어서 발매하려고 했단 말이지. 누가? 고도쿠 슈슈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 알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일본에서 금지당하자 미국에서 다시 이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엽서를 만들어서 반포했어요. 보면은 사생취의란 말이 살생성인이란 말이 딱 쓰여 있어요.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노니 살신성인이로구나. 그리고 이것은 안군의 일거가 안중근 군의 한 번의 거사가 천지를 모두 뒤흔들었다. 개진이네. 천지를 모두 뒤흔들었다 해서 추수제 이랬거든. 슈슈이 씀 이렇게. 놀랍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어떤 이 억압하는 세력에 연대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다 조선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고토쿠 슈슈이는 분명히 일본인이었지. 일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이념을 흡수해서 천황제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던 거지. 이미 1910년 이전부터. 이해가나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러일 전쟁 배웠죠? 러일 전쟁이 언제였더라? 1904년에서 1905년이었지? 러일 전쟁이 벌어질 때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톨스토이 많이 들어봤지? 톨스토이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이 전쟁에 반대하는 널 전쟁에 반대하는 긴 장문의 이 컬럼 형식의 글을 영국의 타임이라는 그 신문에 실어요. 지금 타임이라는 신문 지금도 있지? 그 타임에 실은 타임이 맞을까? 실은 그 톨스토이의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이 고토쿠 슈슈이야. 고토쿠 슈슈이. 그리고 이걸 조선의 지식인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 고토쿠 이 톨스토이를 이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되지. 이 톨스토이는 한국에서는 두 방향에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는 추남선과 이광수처럼 인도주의자 내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받아들이는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전론자, 반전평화론자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채호야. 단재 신채호야. 다 기억해야 돼. 단재 신채호. 이게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들을. 이 단재 신채호는 민족주의자였다가 나중에 아나키스트로 이 사상을 전환하거든. 이 단재 신채호가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누구? 고토쿠 슈슈이예요. 고토쿠 슈슈이를 매개로 해서 누굴 만나냐면은 고토쿠 슈슈이가 번역한 크로포트킨의 책들을 만나. 아나키즘이나 특히 청년에게 고함이라. 청년들에게 고한다. 이건 신채호 책을 보면은 여기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번 학기에는 단재 신채호 얘기를 못 하는데 지나가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이 책이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널리 읽힙니다. 널리 읽혀요. 이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그 과정에서 신채호가 중국을 쭉 여행하겠지. 망명을 떠나서 1910년 나라가 망하기 직전 망명을 떠납니다. 망명을 떠나서 중국을 떠돌면서 만난 사람이 리스청, 빠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국 그 대륙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본의 중요 사상가들 작품들도 읽고, 그리고 중국의 사상가들도 읽고, 그러면서 이 우리를 억압하는 제국주의, 그리고 그 서양 제국주의 앞잡이인 일본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모색하지. 이 대단한 사상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해가죠? 그 감만 잡아요. 감만 잡으세요. 감만. 여기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이 무정부주의 일본에서 아나키즘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한 말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쓰이죠. 정부가 없는 주의? 이게 뭐야? 이런 뜻이지. 이게 아니에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사상입니다. 아나키즘. 크로포트킨 상호부조론, 여기에 이와 관련된 경쟁의 논리로 받아들인 종의기원, 사회친화론, 고토쿠 슈슈이, 톨스토이, 단재 신채호, 청년의 고함,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어딘가 얼음에 빠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빠진은 인도주의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인도주의자,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특히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라, 공감하라고 강조했던 사람이죠. 아나키스트이면서 에스페란티스토. 이 에스페란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또 확인해야 돼요. 이 에스페란토 알죠? 자멘호프라는 의사, 폴란드인가요? 이 의사가 만든 언어였죠. 세계어가 이 당시 크게 유행하는데, 이 바지는 이 에스페란토를 주장하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에스페란토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조선에도 이 에스페란토 운동을 펼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계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계 시민의 연대를 강조하거든. 이 언어의 선택과 사상의 문제, 긴밀한 관련성이 있죠. 에스페란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주목해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깊이 공부하면 정말 많은 지점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위험한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에스페란토가 사라지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민족의 언어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언어학자들에게는, 또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에스페란토가 대단히 위험했겠지. 자신의 민족어들을 다 뭐랄까 가로화에 넣고 에스페란토를 강조하면 어찌 될 것인가, 위기감을 느꼈겠죠. 근데 이 에스페란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족어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상상했던 거예요. 그게 에스페란토입니다. 배우기가 쉽고요. 많은 번역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민지시대 때 김억이나 현진건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에스페란토를 배워서 자신의 작품들을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 속의 봄 속의 가을처럼 헝가리 작품들을 에스페란토로 번역하고 또는 서로 주고받기도 했었어요. 우리 빠진이라는 사람은 검색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도 한 시간 얘기하기가 바빠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원격 강의가 이럴 땐 좋아요. 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문제는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조마조마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성실하게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뭐 대충 넘기는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도 대충 넘기겠죠. 뭐 그러거니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나키즘과 문학의 문제인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나키즘과 문학은 우리 헨리크 입센 인형의 집 알죠?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게 인간이든 아니면 사상이든 아니면 제도든 모든 것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빠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남성 중심의 제도, 봉건적인 제도죠.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이 계급 문제, 이런 모든 것에, 또 제국주의에 의한 침탈, 그러니까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했던 것이죠. 또 백인 중심의 세계관, 세계 질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적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상계 동향을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됐죠? 대표작은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봉건제 제도 하에서 무너지는 가족 문제, 가족 제도. 우리의 3대하고도 비슷합니다. 3대. 그리고 휴식의 정원이라는, 이것도 아주 쓸쓸하게 몰락해가는 구시대에 대한 뭐랄까요? 애가라고 할까요? 엘레지 같은 겁니다. 차가운 밤은 전쟁, 2차 세계대전. 중국은 특히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15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8월 15일 이후에는 국공내전이죠.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 1949년 10월까지 그야말로 20년 가까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못 벗어나요. 그 전쟁을 살아가는 중국의 어떤 지식인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얘기를 그린 아주 조용한 소설인데 아주 깊은 작품입니다. 읽어보세요.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기로 한 이 아버지가 새 구두를 사오실 때입니다. 이 창비에서 나온 이 책에는 총 13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자도 그렇고요. 기숙사에서 일어난 얘기죠. 그 분노의 이면을 파고드는 짤막한 소설입니다. 사랑의 십자가, 실직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실직, 직업을 잃는 게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는 눈물이 있고요. 이건 뒤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대단히 흥미진진한 작품이죠. 예,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로 옮겨가면서 그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질투하는 아버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란 작품도 흥미롭죠. 불합리한 제도와 여성의 비참한 운명을 다룬 작품입니다. 우리 빠지는 중국 여성들의 참담한 삶들, 특히 전족이죠, 전족. 그런 삶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규향, 이건 지방의 그 고향의 토호들, 지방의 이 지배자들과 대결하는 형제들 얘기죠. 형제의 얘기입니다. 달밤, 좋은 작품입니다. 그 귀향 이후에 고향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 구두를 사오실 때는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라는 슬로건 아래 3대에 걸친 이 저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3대 투쟁을 통해서 중국의 저항의 과정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지식계급은 바진이 끝까지 이 비판에 맞지 않았던 지식인들의 그 허위의식, 그리고 지식인들의 정치적 타락을 파고든 소설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란 소설, 한 사람의 자술은 일본이 배경이죠. 귀신들의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모습을 되비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의 트라우마, 상처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비, 이 작품 좋습니다. 비, 여성혁명가의 죽음, 아마 루신의 약이라는 작품이 기억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세이 쓸 게 참 많죠? 기말 에세이 쓸 게 참 많습니다. 공부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이런 공부 한번 해보란 말이야, 이런 공부들. 여기 다 강의가 이제 이 유튜브에 영상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깊이 공부하면서 정말 대학 생활에 정점을 한번 찍어보라고. 이런 게 공부구나. 이 사상과 역사와 문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기말 에세이로 한번 써보란 말이야. 완성된 글의 형태로. 소논문 형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맨날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채점 어떻게 해요? 학점 어떻게 해요? 이따 그 노예적인 그 수준에서 제발 좀 벗어나란 말이야.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해집어 보고 절망도 해보고 그러다 어떤 순간에 비약하고 그 환희들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학에서 이런 자기 를 존중하는 능력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서 배운단 말인가? 그 자기 존중 능력은 어떤 지적인 그 환희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지적인 환희를 통해서 삶에 대한 통찰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오롯이 간직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신뢰라는 것.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열등감에 시달려서 못 헤어나와요. 남의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고. 루신의 약, 빠진의 피, 또 한국에서는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쭉 찾아보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힌트처럼 던졌던 아나키즘의 한국적 전개를 보는 것도 흥미롭겠지. 신채호만 얘기도 재밌을 거야, 아마. 그럼 루신, 신채호, 또 우리 루신의 광의일기를 번역했던 유수인 기억나나?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읽을 수가 있겠지.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다, 그죠? 얼마나 흥미진진하냔 말이야. 그리고 빠진도 한번 끌어들여 보라는 얘기지. 또는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작품들도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부, 전쟁과 지식인의 죽음을 다룬 차가운 밤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돼지와 닭은
저 하층민들의 악다구니를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페이소스가 가득하기도 한, 페이소스라기보다는 뭐랄까 절망 속에 터져나오는 언어들을 잘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작품이니까 한번 눈여겨 보기 바랍니다. 이제 파진, 바쿠닌과 크로프트킨을 내 사상을 자양분으로 해서 작품 세계를 펼쳐갔던 작가, 이제 딱 이해가 됐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갔습니다. 아슬아슬해요. 다운이 될까봐. 사코 반제티 사건과 나의 눈물입니다. 사코 반제티 사건은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코와 반제티라는 책인데 브루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대작입니다. 대작. 사코 반제티 사건은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알아야 미국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주민 대학살은 다 알죠. 원주민 대학살뿐만 아니고 20세기 들어서 미국이 강대국으로 서서히 떠오르죠. 서서히. 아직 20년대 아닙니다만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물론 1차 세계대전이 중요한 모멘텀이 되긴 하죠. 그 안에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건이 바로 사코 반제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적인 역사학자 하워드 진 알죠? 하워드 진이라는 그 사람이 쓴, 역사학자이면서 컬럼니스트이기도 한,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미국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지식인 학자들이 크게 3명이 있습니다. 하워드 진과 노엄 촌스키, 언어학자죠. 하워드는 역사학자고요. 촌스키, 그리고 올리버 스톤 영화 감독이지. 이런 사람들의 책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워드 진, 권력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코 반제티 사건이 바로 미국 역사의 치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엄 촘스키도 미국 사회의 이면들, 또 세계 침탈들을 잘 얘기하죠. 그리고 올리버 스톤 주목하세요. 영화 감독인데 7월 4일생부터 많은 영화를 만들었죠. 이 올리버 스톤이 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라는 책 2권짜리가 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세요. 미국의 흑역사, 미국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전 세계에서 온갖 음모와 공작,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경이롭습니다. 뭐 한국의 국가 성립 과정에서도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일본의 아시아 지배에서 일본의 아시아 지배에서 미국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로 좁혀서 얘기하자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 얘기 잘 안 들어봤죠? 들어봤나? 가스라 테프트 조약, 이런 말 들어봤나요? 가스라와 테프트, 일본의 외무장관 가스라와 미국의 외무성 장관 맞죠? 테프트 사이에 조약이 맺어집니다. 1904년인가 5년인가 무렵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어라. 식민지화해라. 이 조약을 맺어요. 뿐만 아니고 신탁 통치 문제, 통치를 둘러싸고 친일 세력들을 대거 등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이승만 정권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바로 미 군정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 찾아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아무튼 사코 반제트 사건은 이 미국 사회의 그 이면을,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나의 눈물은 바로 사코 반제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코 반제트 사건을 모르고서는 나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임화라는 식민지 조선의 이 시인이, 식민조선의 시인이 남 1927, 흐림 1927이라는 장시를 씁니다. 장시를 써서 사코 반제트 사건에 공감하고 연대 투쟁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코 반제트 사건을 연결고리로 해서 바지인의 나의 눈물과 임화의 담 1927을 읽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문학과 한국 문학, 한국 문학과 중국 문학, 한국 문학과 동아시아 문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예요. 자, 그럼 볼까요? 사코 반제트 사건은 1920년에서 27년까지 장장 7년 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아나키스트 니콜라 사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니콜라 사코와 바르톨로메오 반제티에 대한 사법살인 사건이에요. 이 니콜라 사코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구두 제화공, 구두 만드는 공장의 직원이었고, 이 반제티는 이 바르톨로메 반제티는 생선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 둘이 어느 날 이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강도 사건의 범인이라는 이유로 둘이 체포돼서 장장 7년 동안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을 하는데 분명히 이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정기의자에 앉혀서 처형합니다. 저간의 사정들, 복잡한 사정들은 여러 가지 구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저항이 일어나요. 미국의 마녀 재판에 대해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등에서 전 세계에서 사코 반제티 사건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구 스트레이트로 전하고요. 사설을 써서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20년대만 해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괜찮았거든. 그때는 이 좌파들의 주장들을 많이 보도했어요. 그리고 사설로도 많이 싣고. 상세한 내용들은 내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내가 쓴 논문이 임화에 관한 논문이 있으니까 도서관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아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사코 반제트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리고 그걸 참조해서 임화가 이 담 1927을 어떻게 썼는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마녀 재판에 대한 세계적인 저항이 벌어져요. 정말 부에노스아이레스부터 시작해서 암스테르담까지, 동경까지 정말 전 세계적 저항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법계와 지식인들은 이 사코와 반제티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미국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1950년대 미국을 강타했던 메카시즘 들어봤죠? 메카시 상원 의원이 주도한 빨갱이 사냥, 이른바 빨갱이 사냥 있죠? 모든 이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또 정치인들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다 마녀 사냥한 사건이죠. 이거 메카시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공부를 해보세요. 이 메카시즘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메카시 상원 의원이고, 이걸 뒤에서 주도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후버 검사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후버예요, 후버.
이 후보 검사가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이때. 이 악마 검사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공안 검사, 간첩 조작 사건들 있지. 이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쿠와 반제티는 아나키즘 이념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멕시코와의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참전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서 철저하게 살해당한 것이지. 처절하게 살해당한 것이죠. 이해 갔죠? 이 사코 반제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정말 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업턴 싱클레의 보스턴이라는 대작이 있고요.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업턴 싱클레어는 정글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 번역된 작품이죠. 정글. 어디 시애틀인가요? 시애틀인가 시카고인가? 그곳에 이 도살장의 모습을 그린 대작이죠. 우리가 돼지인가? 돼지가 인간인가? 인간이 돼지인가? 를 묻는, 한번 읽어보세요. 벤샨이라는 리얼리스트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존 바에즈 아나? 존 바에즈? 존 바에즈? 아주 유명한 이 포크 가수죠. 포크 저항 가수입니다. 미국 저항음악의 계보를 얘기할 때 우디 거스리를 빼놓을 수가 없지. 우디 거스리라는 40년대 50년대 활동했던 이 포크 가수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딱 찾아서 들어봐. 유튜브에 나와요. 우디 거스리 앨범 중에 사코 반제트라는 앨범이 있어요. 우디 거스리. 그리고 누구야? 영화 음악으로 만든,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미션의 영화 음악을 만든 사람 있죠. 엔리오 모리코네, 맞지? 엔리오 모리코네, 이탈리아 그 작곡가지. 그 사람이 만든 사코 반제티. 그리고 이 존 바이즈가 만든 곡 중에 시위할 때마다 부르는, 서양에서 부르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Here's to You예요. Here's to You 라는 노래입니다. 이 Here's to You가 바로 사코 반제티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또 끊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디 거스리, 그리고 존 바이스. 포크와 저항 음악의 역사 얘기하다 보면 또 몇 시간 모자랍니다. 나중에 맥주 마시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 아주 많습니다. 시도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임화의 다음 1927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이 사건의 힌트를 얻어서 쓴 작품이 바진의 나의 눈물입니다. 직접 파리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소설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충실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코 반제티 사건과 만나면서 우리 바진이라는 작가는 빛을 발견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평생 자신의 문학 창작 세계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으로 삼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세이브 사코 앤 반제티 됐죠. 사코와 반제티를 구하라 하면서 이 시위에 나선 장면입니다. 대대적인 전 세계적인 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모르더라고. 내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참 미국을 잘 모르죠. 미국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이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 의해서 주어진 미국의 이미지만 소비하지 미국의 이면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문학도 맨날 호미밭의 파수꾼이고 위대한 개츠비고 또 뭡니까? 노인과 바다지 다른 작품은 잘 몰라요. 분노의 포도를 제대로 읽기를 하나, 올리버 스톤, 업턴 싱클레어를 제대로 읽기를 하나. 또 요즘 그 미국 문학의 중요한 작품들 많이 있죠. 또 누구야? 누구야? 로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 로스 작품을 제대로 읽기를 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뉴요커의 뭐 일상 이런 거 말고 미국 역사의 그 이면들을 보여주는 작품들 보란 말이야. 알렉스 헬리의 뿌리란 작품 보란 말이야. 이 흑인들에게 저지른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말이지. 그리고 토니 모리슨의 작품들 보세요. 미국 문학이 궁금하면은 우리 동네로 오세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소설의 숲에서 역사의 길을 묻다라는 소설 강의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소설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비드 19이 좀 잠잠해지면은 미국 시즌 2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 2는 이제 해밍웨이부터 시작합니다. 해밍웨이부터 필립 로스까지 그리고 잭 케로와까지 쭉 읽어 나갈 예정이에요. 미국 문화에 관심 있으면 오세요. 오랫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됐죠? 싹과 반제띠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열주됐습니다. 이제 작품 다 읽었을 테니까 전적인 개요 이해됐죠? 아나키즘, 사랑을 위한 저항의 사상. 이 사랑과 혁명은 대단히 중요한 테마라 그랬죠. 루신의 사랑과 혁명도 얘기했었고요. 내가 마침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스레츠코 호르바트라는 크로아티아의 철학자이자 활동가입니다. 아마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그 철학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슬라보의 지젝 그 사단의 일원인 것 같아요. 스레츠코 호르바트. 스레츠코 호르바트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급진성이라는 책입니다. 사랑의 급진성. 아주 재밌어요. 사랑과 혁명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책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습성이 되어버리는 사랑을 경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습성이다. 그러니까 습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사랑은 끝없는 역동성과 첫 만남의 충실성이 어우러진 형태이다. 기가 막히지 않냐? 응?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사랑은 끝없는 역동성과 다이내믹이죠. 역동성과 첫 만남의 충실성이 어우러진 형태이다.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충실성 있죠. 그 가슴 버거운 그 상황들 있지. 그리고 역동성 있죠. 끊임없는 그 다이내믹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야. 사랑은 역동성, 끊임없는 재발명이라고 얘기하네요. 역동성과 충실성. 이 충실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숙명적이면서도 예기치 못했던 세계 균열이라는 사건에 대한 충실함. 세계 균열이라는 사건에 대한 충실함. 이 사랑이란 자기 주체의 균열이거든. 찢김이거든. 이 대사건이죠. 이 대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전이합니다. 세계 균열이라는 사이의 긴장 상태 혹은 일종의 변증법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혁명도 이와 마찬가지다. 혁명이 인간적, 사회적 관계의 재발명뿐만 아니라 혁명 자체의 이론적 전제들의 재발명을 멈추는 순간이면 대개 반동과 퇴보로 이어지고 만다. 다시 볼까요? 혁명이 인간적, 사회적 관계의 재발명뿐만 아니라 혁명 자체의 이론적 전제들의 재발명을 멈추는 순간, 그러니까 끝없이 재발명과 재발견을 멈추는 순간 이 혁명이나 사랑은 반동이나 퇴보로 이어진단 말이지. 집착으로 이어지죠. 사랑의 경우에는. 이해가나? 이 책을 딱 읽다 보니까 이 레비나스라는 이 프랑스의 사상가가 떠오르는데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겠다.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본의 그 사상가 중에 잠깐만 보여줘야겠다. 보여줘야 견물생심이라고 보여줘야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자극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내 서재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런 게 참 좋아요.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책을 소개하고,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메모만 해두세요. 메모만 해두면 언젠가,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도 언젠가 이 책이 딱 찾아와서 읽게 될 겁니다. 서점을 뒤지다가, 헌책방을 산책하다가, 아, 이 책 보면 딱 고를 거야. 그러면서 내 모습과 함께, 코로나19와 함께 이 책이 떠오르면서, 아, 사랑과 혁명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레비나스라는 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현상학자가 있죠. 이 레비나스의 핵심적인 테마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한 일본의 철학자가 있는데, 우찌다 다츠루라는 사람이야. 누구라고? 우찌다 다츠루. 우찌다 다츠루. 이 사람이 쓴 이 책, 이게 사랑의 현상학, 레비나스와 현상학입니다. 됐죠? 이 책이 딱 떠올라요. 이 우리 호르바트의 사랑의 급진성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재발명하고 재발견하지 않으면 사랑은 습관화한다. 이해갔지? 습관하는 순간 그 사랑은 퇴보하고 집착으로 끝나요. 애욕으로 끝나버립니다. 혁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혁명을 끝없이 재발명하지 않고, 우리가 루신할 때 얘기했었지, 혁명을 혁명하지 않으면 그 혁명은 반혁명이 됩니다. 반동이 돼요. 그리고 그 혁명의 순간에 집착하는 순간, 그건 권력욕이 됩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마오쩌둥이 그랬지, 김일성 라인이 그렇죠.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혁명가들 대부분이 바로 이 덫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니체가 선악의 피한, 선악을 넘어서라는 그 아포리즘 책에서 얘기했듯이, 이 괴물과 싸우면서 가장 경계할 것은 뭐라고? 괴물을 닮지 않도록 하는 것, 조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그 심연을 바라봐야 돼요. 이 레비나스도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사랑을 계속 재발명하지 않으면 사랑은 타락한다는 것이지.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떠올라야 돼. 루신의 혁명 사상. 루신은 뭐라고 했다 그랬지? 혁명을 혁명하지 않으면 혁명은 타락한다. 그리고 혁명은 사랑해야 한다 그랬지. 바로 사랑과 혁명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루신이에요. 루신의 소설 중에 뭐라고 했더라? 새로 쓴 옛날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고사 신편, 새로 쓴 옛날 이야기 중에서 이 주검, 칼을 만든 이야기 있죠? 주검, 도공 이야기라고도 번역된다 그랬지? 그 뒤에 나오는 노래가 바로 혁명과 사랑의 노래예요. 다 연결되죠? 사랑과 혁명, 이건 기말 에세이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지. 멋지지 않냐? 찾아서 보면은 이런 공부들이 아주 쏠쏠하게 여러분들을 마중할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에요. 아나키즘은 내가 보기에는 사랑을 위한 저항의 사상입니다. 사랑은 뭐 이성간 또는 다양한 빛깔의 사랑이기도 하면서 내 삶을 향한 사랑일 겁니다. 아마 내 삶을 향한 사랑은 어떤 억압도 거부하는 이 사랑이죠. 그리고 나의 억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 억압 체제에서는 곤란하지. 그러니까 억압적인 사회 제도와의 싸움도 당연히 동반해야겠죠. 그리고 이 세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도 곧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왜? 남이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나 혼자 배부른 게 어찌 그게 행복한 삶일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랑의 의미를 좀 폭넓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이 사랑에 관한 책들, 좋은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벌써 1시간 지나버렸네. 일단 아나키즘을 나는
사랑을 위한 저항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에 주의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 바지는 1927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프랑스에 잠시 유학을 합니다. 이때 사코 반제티 사건을 만나요. 만나면서 반제티와 서신을 교환합니다. 직접 편지를 교환합니다.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나한테 그 중국어판 바진 전집이 몇 권이 있는데 거기에 딱 실려 있습니다. 반제티와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그 반제티의 한 무상계급의 인생 이야기, 이 소설에서 나오죠. 이 한 무상계급의 인생 이야기를 번역을 해요. 직접. 이 번역도 전집에 실려 있습니다. 재밌지 않냐? 그리고 이걸 임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 머물면서 아나키즘 사상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상의 하나의 토대로 삼게 되죠. 이게 한 작가를 낳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평가를 꿈꾸는 사람, 또는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 여러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여러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코 반제티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이 연결고리로 해서 아나키즘을 만나고, 그리고 바진을 만나고, 크로포트킨을 만나고, 임화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란 수많은 우연의 입자들이 빚어내는 무지개 같은 거거든. 그다피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흩어졌다 모이고 하거든.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우리 삶은 휙휙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바진을 알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듯이. 그렇죠? 자, 됐죠? 안 어렵습니다. 1927년 8월 23일 사코 반제티가 전기의자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 죽은 자와 산 자, 사코 반제티는 무죄다 등의 글을 써서 자본주의 국가의 법률 제도를 비판하고 나섭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1931년에 자신의 프랑스 경험을 떠올리면서 나의 눈물을 발표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칠판을 여러분이 안 지워서 내가 지웠습니다. 나의 눈물 줄거리만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그림들 다 벤샨의 그림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이쪽이 사코죠. 구글 이미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코고 이 반제티입니다. 제아공 여기 MIT 총장, 하버드대 총장, 그리고 최고 재판관 이런 사람들인데 재심을 청구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 최고의 미국의 양심이자 지식인이라고 떠받들여지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심은 사라졌다 라는 통탄을 자아냈죠. 그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나중에 이 그림은 혹시 기억나요? 루신이 목판화를 배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목판화를 배운 목판화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지?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 사람이. 좀 기억나면 얘기할게요. 다음 임화할 때 얘기할 겁니다. 칼리프크네이트를 얘기할 때 다시 그 목판화가 얘기를 할게요. 그 목판화에서 영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눈물 줄거리 보면서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문학적으로 뭐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바진이라는 사상가의 그 어떤 그 토양, 사상적 토양 또는 창작의 에너지원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1931년 음력 새 초하룻날 시작되죠. 나는 아메리카에 있는 벗이 보내준 책을 받는다. 이 책이 뭐예요?
니콜라 사코와 바르톨로메오 반제티의 서한집. 이게 간행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책 번역해 보세요. 저작권도 없으니까 번역해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책이 될 겁니다. 이 책을 받고 나는 4년 전이니까 언제야? 1927년이지. 우중충한 파리 도시 파리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린다. 안내자가 없는 맹인처럼 여러 곳을 방황하며 구조될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떨어질 각오를 하고 있던 나는 이탈리아 생선 장수의 자서전 한 무산계급의 인생 이야기를 읽고 삶의 빛을 발견한다. 삶의 빛을 발견한다 그랬지.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반제티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실제로 그랬습니다. 참혹한 세월을 견딜 힘을 얻는다. 참혹한 세월을 견딜 힘을 얻죠. 그러나 결국 사코와 반제티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는 지인들에게 두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4년 후 나는 서한집을 받고 자신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생선장수 반제티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눈물이에요. 자신에게 세계 약자들과 연대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게 한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에게 이런 고마움을 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 이 반제티의 이 서신 아니다. 반제티가 쓴 자서전 한 무상계급의 인생 이야기를 읽었다 그랬죠. 이 인생 이야기 읽는 부분과 관련해서 책에서는 이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 속에서 나의 자유를 찾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 속에서 나의 행복을 구하려고 한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 속에서 나의 자유를 찾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 속에서 나의 행복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행복만 있으면 되고 내 자유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멀리 보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불행하면 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딘가에서 부자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지. 이게 어떤 극한적인 아나키즘의 실험이에요. 일종의 사고 실험하고 비슷하기도 하죠.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내가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질문이죠.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내 주위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모든 가정마다 머물 집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먹을 빵이 있고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이 다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 나의 눈물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 속에서 나의 자유를 찾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 속에서 나의 행복을 구하려고 한다. 여기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뒤져서 보세요. 어디 나오는지 이 구절이. 그리고 반제티와 서신 교환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볼까요? 아나키즘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아나키의 진정한 의의는 삶을 이해하고 해방시키는 것이며 개인을 해방하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과 약탈을 폐지해 역사의 부정적인 결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 루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란 말이야. 다음 시간에 임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낙담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청년은 인류의 희망이다. 바로 이 청년에게 고함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반제티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감옥에 있는 반제티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상을 다져나가던 이 바지는 1927년 8월 23일 전기의자에서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자 죽은 자와 산 자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사코와 반제티는 무죄다 라는 글을 써서 자본주의 국가의 법률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감정과 사상에 미친 사코와 반제티, 특히 반제티의 영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로 와닿습니까?
독립신문 이래로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우리 이인직의 혈흔 위에서 그랬고요. 이광수의 무정에서도 그랬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랄까요? 낙원으로 표상됩니다. 낙원. 모든 자유와 평등이 살아있고 일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낙원으로 표상이 돼요. 그런데 이 바진이 사쿠와 반제티를 매개로 해서 바라본 미국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사쿠 반제티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매일 지옥 같은 주방에서 12시간 이상 일을 했지만 개만도 못한 음식을 먹었다. 작업 환경은 몸서리 쳐질 정도였다. 그는 폐병에 걸릴 것이 두려워 8개월 만에 그곳을 떠났다. 그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온갖 일을 하다가 결국 생선장수가 되었다. 반제티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44, 45페이지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제티를 만나면서 우리 바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싹이 자라고 있다. 나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다. 나는 대중의 자유 속에서 나의 자유를 찾고 대중의 행복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다. 나는 성실하게 땀을 흘려 내가 먹을 빵을 얻는다. 내 손에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피가 묻은 적이 없으며 내 양심 역시 아주 결백하다. 이게 바로 반제티와 주고받은 편지의 일부예요. 반제티의 편지 일부네요. 알겠죠? 반제티는 자신의 빵에는 남의 피가 묻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백하다는 것이지.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바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죠? 이런 미국의 희망의 땅의 실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반제티의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상념에 젖어듭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열렬히 읽었다. 책이 있으면 책을 펼쳐보세요. 48페이지 밑에서 시작됩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도 부들부들 떨렸다. 직접 반제티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죠. 반제티가 성실하게 답장을 했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편지를 읽고서 하나하나에 다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남아있어 지금도. 목소리가 떨렸고 손도 부들부들 떨렸다. 몇 줄 읽으니 목이 메어 한참씩 쉬곤 했다. 그는 청년은 인류의 희망이다라고 했으며 루신도 그랬죠. 루신도 청년의 희망이라고 했다 그랬죠. 청년이야 나를 밟고 나아가라고 했단 말이야. 아이들을 구하라 얘기하면서. 루신의 사상하고 많이 만나죠. 참혹한 세월을 몇 년 더 살아본 뒤에야 비로소 자네는 죽어가는 이 바르토는 바르톨로메오입니다. 바르톨로메오 반제티가 풀네임이죠. 바르토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을 주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간곡한 말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낙심하지 말고 즐겁게 살라고 했다. 그리고 현 사회제도의 폐해와 미래의 혁신, 인류의 진화와 장래의 추세에 대해 힘차게 논증하면서 단테, 셰익스피어, 발자크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했다.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끝내 책상에 엎드려 울고 말았다. 이때부터 나는 삶의 목표가 생겼다. 그리고 삶의 투쟁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나는 살아가리라고 참혹한 세월을 견뎌내리라고 다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 전기의자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서 그가 하라고 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사쿠 반제티라는 미국으로 건너간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빛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전해들은 식민지 지식인 지식청년 인화는 여기에 반향하는 메아리를 발신합니다. 그 울림들이 어떤 동아시아 문학, 세계 문학의 자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 고민을. 동아시아 문학의 자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 사쿠 반제티가 누구였는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재사유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우리의 미국과는 어떠했는지, 미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어떤가. 여러분들의 시선은 미국을 바라보는, 유럽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형성됐는지 따져보란 말이야. 이런 거 볼
겨를도 없었고 틈도 없었죠.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빛과 안내자를 잃은 청춘이라는 부분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메모를 한 구절들 여러분께 지금 읽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파리에서 빛 또는 안내자를 잃고 방황하던 나는, 그러니까 바진이죠. 나는 이 반제티 사코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안내자를 잃은 맹인처럼 방황하지 않았다. 나는 안내자를 이미 찾은 것이다. 대덤 감옥 안의 죄수인 이탈리아 생선 장수가 반제티죠. 내게는 제네바 국민, 이게 누구야? 장자크 루소를 얘기합니다. 그 루소의 동상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죠. 제네바 국민보다 더 위대한 거인으로 보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이제 더 이상 대학이나 서재나 연구실에 있는 게 아니다. 그는 금권 국가, 돈으로 움직이는 국가 감옥, 형사범 감방에 있다. 이해가죠? 또 벤샨이 그린 그림입니다. 옆에 The Passion of Sacco and Vanzetti 모자이크죠? 패션은 순환입니다. 순환. 사코와 반제티의 순환. 여기에 반제티가 있고 뒤에 사코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 지식인들, 그럴싸한 지식인들의 혐오스러운 지식인들이 있죠. 여기 하버드 총장과 MIT 총장, 그리고 퇴직한 노법관이 재심을 한다 그랬지. 이들의 그 관용과 정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인들의 배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출신 한 소설가가 하버드 대학 총장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유명한 편지인데 이 소설에서도 인용하고 있죠. 총장님은 자신을 정치적 살인범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하고 우둔한 일을 했으며 인간성과 문명에 반대하는 죄를 범해 하버드 대학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역사에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한 챕터로 남아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도 이 금권 국가 귀족으로서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이지. 그런 과정에서 사코 반제티에 대한 처형이 유예되고 몇 번씩 유예되다가 결국은 8월 23일 정기의자에서 형장행실로 사라집니다. 이 사코 반제티 사건이 남긴 이 파장은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그 문학적 반향이 바로 식민지 조선에서 임화가 시로 쓴 담 1927이었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중국에서는 바진이라는 작가가 나의 눈물이라는 소설을 써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코 반제티를 둘러싼 많은 소설들, 시들, 음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림들, 연극들. 그 속에 바진의 작품과 이마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사코 반제티 사건을 하나의 핵으로 두고 펼쳐진 문학의 하나의 뭐랄까요? 자장이었어. 형성된 자장이었던 거지. 이 자장들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식민지 문학에 머물지 않고 식민지 지식 청년 이마를 매개로 해서 우리는 세계 문학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친다고 했는데 슬라이드 한 장을 빼먹었어요.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만은 이 소설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코와 반제티의 죽음, 비참한 세월의 예감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갑자기 노트르담 성당의 종소리가 울렸다. 이미 한밤중이었다. 웨이, 사실 친구죠. 돌아가게나. 나는 짤막히 말했다. 웨이 군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내밀더니 내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그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 오타가 있지 자꾸. 진, 이게 진이에요. 크로포트킨 할 때 진, 빠진 할 때 진입니다. 우린 그래도 살아야 되네.
우린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하고 더 비참한 세월을 견뎌야 하네. 우린 영원히 이 밤을 기억해야 하네. 그는 결연히 떠나갔다. 이 밤, 사코 반제티가 형장 이슬로 사라진 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코 반제티가 중국 문학, 식민지 조선 문학, 아마 일본 문학도 있을 겁니다만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 세계 문학을 연결하는 고리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